뭐 내용이 많은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빌리티는 일단 이동이랑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걸 말하잖아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행위를 정의하는 게 이동이란 개념인데요.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개념에 옛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리적 개념에. 우리가 비행기도 나가도 좋고 고속철도도 좋고 뭐 유엔도 좋고 이런 거 다 물리적 이동의 변화입니다. 근데 이 물리적 이동의 변화가 옛날에 주로 지상과 지하를 중심으로 공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상과 지하로 중심으로 이 디바이스 기계들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익숙한 것들이 지상과 지하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하늘을 만든 것이 지금 비행기잖아요. 비행기가 공간적 차원에서 3차원의 개념을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근데 요즘에 4차원 개념으로 이 문제를 적용하는데 그게 플러스 뭐가 됐냐? 지상, 지하, 하늘, 천지 플러스 뭐가 돼서 4차원이냐? 4차원은 ICT가 융합이 된 겁니다. ICT, 정보통신 기술이 들어온 겁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정보통신 기술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사회적 교류가 옛날에는 물리적 공간에 집착이 됐을 때는 내가 이동해서 사람을 만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만나요. 그래서 사회적 교류가 이 물리적 디바이스가 가능한 발명이 됨에 따라서 우리들이 사회적 교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배가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뭐 중국에서 일본 갈 수 있으면 가서 일본을 가서 사람 만나고 뭐 비행기 타고 가서 미국 가서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이 공간을 해결해 줘야 내가 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ICT 정보 기술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내가 물리적 공간을 이동 안 해도 여러분 SNS로 사회적 교류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이 이동의 개념이 스탁에서 어떤 정지 이동하자는 어떤 스톡을 말하거든요. 자산의 개념입니다. 스탁이라는 게 자산의 개념에서 ICT라는 이런 융합 기술이 들어오면서 플로우 개념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톡이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면 예를 들면 명동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잖아요. 명동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코로나 이전에는 명동 가면 막 부딪힐 정도로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명동이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역 무슨 기차역 다 스토기 개념이에요. 거기 서울역 무슨 역 지하철 무슨 역 이러면 그 동네 부동산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왜? 그 여기 있는 우리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역세권은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전문가들을 만나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야 됩니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역세권에 투자해라. 특히 한국에서 투자하려면 무조건 역세권이에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아파트 문화가 가장 발달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부동산은 절대 불패신화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ICT 융합 개념이 들어보면 앞으로 사람이 모여서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앞으로는. 왜냐면 굳이 사람이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개념이 플로우로 변하는 거예요. 이동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동. 어디에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왜 역을 많이 이용하죠? 뭐 배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택배가 안 되고 배달이 안 되면 우리가 가서 갖고 오거나 뭔가 내가 이동하거나 어째 이동해야 되니까 그게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모여드는데 이제는 사람이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플로우 개념으로 해버리면 이제는 부동산과 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요. UM이 활성화됐다 이러면 우리가 UM을 타고 다니면 지하철 안 타요. 여러분 UM이 나면 탈 거예요? 안 탈 거예요? 저는 100% 탈 거예요. UM을. 그러면 지하철역 역세권이 부동산이 꼭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도 변해요. 그리고 이게
이게 부동산 건축법도 변할 거예요. 앞으로 지금 부동산 지을 때 법적으로 반드시 주차장을 얼마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요즘에 또 그런 법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얼마 넣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5% 뭐 10%. 그 아파트에, 신규 아파트에. 앞으로는 그 그 건축법에 유엔 정거장을 꼭 뭐 만들어야 된다. 아마 이런 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부동산의 가치, 밸류에이션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톡의 개념에서 흐름의 개념으로 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된 제도가 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공간이 이제 모빌리티 4.0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면서 공간의 사회학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신과 물류, 유통이 융합되면서 모든 것들이 플로우 개념으로 가는 것이 지금 모빌리티의 개념의 핵심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범주, 그러니까 모빌리티 우리가 정리하면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보면 어떤 범위를 포함하고 있냐 이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빌리티 4.0 정리는 세 가지 범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수단의 모빌리티를 말해요. 자동차, 대중교통수단, 개인용 이동수단의 트렌드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조가 정립이 되면서 변하는 이쪽을 우리가 모빌리티 4.0 시대의 첫 번째는 교통수단의 변화 개념에서 접근합니다. 유엔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속합니다. 자, 두 번째는 도시 공간 측면에 그래서 도시 공간화 박사들이 이쪽을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개념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에서 모빌리티라는 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라는 게 우리가 어떤 뭐 디바이스를 하나 모빌 디바이스를 발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 공간적 역학적 개념에서 그 스마트 시티의 기능에 부합하는 교통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부합하는 모빌리티 디바이스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 체계의 문제고 구조적 변화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있어요. 거시적 공간, 미적 공간에 따라서 이건 특히 규제의 문제입니다. 법규의 문제고요. 이해관계자의 문제입니다. 이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세 번째는 서비스 개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유니콘 기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그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유니콘 기업 있잖아요. 다 세 번째 범주에서 말하는 모빌리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개념이 서비스에 포커스 되어 있는데요. 이 서비스가 누구를 상대로 하냐? 밀리니얼 세대를 상대로 하냐? 그렇죠? 그럼 뭐 그런 거 틱톡 같은 거는 사실 MZ 시대 중심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중간 계층, 고령 세대. 특히 고령 세대 중심의 모빌리티가 지금 요즘에 특히 그러니까 노인들 생활 지금 저 혼자 한국도 그렇고 중국은 이미 저고령 사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국도 굉장히 고령화 사회고 일본은 옛날에 저고령 들어갔는데 노인을 상대로 하는 모빌리티는 굉장히 지금 크게 산업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문제긴 한데요. 그리고 왜냐면 사실 노인들이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이 안 움직이게 모빌리티가 훨씬 더 산업이 커져야 되는데 조금 소홀히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서비스에 포커스를 맞춘 개념이 지금 모빌리티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유니콘 기업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Mobility as a Serv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MAAS라고 합니다. MAS.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거나 혹은 뉴스를 보거나 이럴 때 매스라는 개념을 보면 Mobility as a Servic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서비스의 모빌리티 개념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이 개념을 쓰는데요. 포커스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중심이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서비스 개념이 변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변합니다. 의미가. 그래서 사실은 앞에 제가 공간의 문제 플러스 의미의 문제로 접근하는 개념이에요. 접근하는 개념이에요. 지금 그 커피숍이 있잖아요. 옛날에 커피숍에서 우리가 한국은 커피를 정말 많이 마시잖아요. 그 커피는 그냥 도시에 있는 어떤
커피를 파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커피 요즘에 여러분 주말에 커피를 도시에서 마시는 사람 없어요. 다 어디가 마시죠? 요즘에 커피숍을 있잖아요. 작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요즘에 커피숍 제주도 그 다음에 경기도 뭐 조금만 더 나가 운전하고 한 1시간 운전하려면 엄청난 해변가 옆에 엄청 대형의 커피숍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호수 옆에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커피숍이 있고 혹은 어떤 산 정상에 부산에 가면은 굉장히 산 정상에 그 커피숍이 예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커피숍이 장소로 변했어요. 무슨 장소? 사회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장소로. 옛날에는 커피를 먹는 공간이었다면 지금 그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커피숍을 주겠냐 그 의미를 부여한 장소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모빌리티 범주에서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서비스의 개념으로죠.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게 지금 가장 뜹니다. 그래서 MAS라는 개념이 지금 가장 뜨고 관련 그 유니콘 기업들이 이쪽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쪽 관련 그 산업이 커질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빌리티 서비스로 가게 되면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주는 것이 핵심이 되고요. 그러면 모빌리티라는 산업은 이 관련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는 게 핵심이 돼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비헤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 사람들이 위치, 거리, 요금, 선호도 뭐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로 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이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전쟁은 정말 왜냐면 이게 지금 전쟁이 했잖아요. 지금 이 4차 산업이 막 나올 때 전쟁하는 바람에 이번에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국방 역량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라는 거죠. 빅테크 기업 중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일론 머스크하고 구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죠. 혹시 동영상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크라이나 한대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 뭐라고? 탱크. 저 동영상이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한 대가 러시아 14대를 그 격파하는 그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구글에서 실시간으로 그 러시아의 탱크의 위치를 계속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싸움이에요. 근데 러시아는 드론도 굉장히 기술이 선진적이거든요. 드론도 러시아 드론은 구사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터키에서 준 우크라이나의 그 후진적인 그 드론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차이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드론은 굉장히 선진적인데 데이터가 없고 그 터키의 그 천천히 가는 이 드론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목표 지향적으로 정확하게 가서 그 탱크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하고 일론 머스크의 그 스타링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스타링크는 역할이 뭐죠? 인터넷이 실시간으로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인터넷이 폭파돼 끊어지면 스타링크가 가서 다시 인터넷을 살려주고 그냥 우주에서 쏴주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싸움은 빅테크 기업의 공헌이 가장 컸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아까 우주 공간으로 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면서 복합적 개념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모빌리티는 뭐냐면 이동성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성질 또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것만 말하는 게 모빌리티 아니고 주로 지금의 모빌리티 강조하는 거는 그걸 가능하게 말하는 물리적, 제도적, 기술적 맥락을 같이 넣어서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광의적으로 우리가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접근하면 사실은 단순히 교통 편의성을 제공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ICT 산업의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서비스 개념으로 그러니까 어떤 목표 지향적인 타겟 중심의 빅데이터 기반으로서 목표 지향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해주는 개념의 강조가 되어 있다. 포커스 되어 있다.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계기고요. 결국은 사람과 사물의 물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인프라, 제도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지금 이 모빌리티 산업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기술로서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 공유 자동차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동의 변화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다. 앞으로 우주가 열리고 달이 열리는 건 우리의 자원의 개념도 우주로 변하는 거고 더 커지는 거고요. 우리의 생활도 지구에서만 살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죠? 제 생각 이제는 달 부동산 뭐 이런 개념도 뜰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너 달에 별장이 있니? 뭐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라이프 스타일 개념을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면,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어요. 한번 볼게요. 같이. 예를 들어, 대중교통은 개인의 직장 출근에 적합하지만, 쇼핑이나 장애인 통학 같은 이런 서비스는 불편하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동의 개념을 앞에서 제가 강조한 것처럼 목표 지향적인 모빌리티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라는 거는 그냥 일괄적으로 길이 뚫리고 뭐 일괄적으로 대중교통을 얼마 깔았냐 이런 개념이 아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 도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필요로 하면 그만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대부분 자가용차가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자가용차 다 운전하다 보면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간도 우주공간, 3차원 항공공간으로 가야 되게 UM 같은 택시 이 체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인프라 체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스마트 도시화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거 도시별로 한번 이 인덱스가 있더라고요. 가장 잘 되어 있는 이런 이동지수 도시로 이렇게 순위를 매겼던데, 홍콩이 1위더라고요. 홍콩. 서울은 66개 도시에서 19위. 서울이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장점. 일본도 대중교통 도쿄가 잘 되어 있는데, 일본도 잘 되어 있죠. 제일 먼저 그 신칸센을 만들었잖아요. 세계에서. 근데 너무 비싸요. 정말 너무 비싸요. 일본이 신칸센 타려면 항도로 몇십만 원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부산에서 여기 와도 10만 원 이내잖아요. 8만 원 이내. 비즈니스 타야 8만 원이고요. 일반은 6만 원 얼마입니다. 얼마 쌉니까? 일본 같은 그게 몇십만 원이에요. 월급은 일본이 한국보다 높지는 않아요. 조금 더 거의 같아요. 월급은. 그러니까 한국이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사실 라이프 스타일에 기반해서 스마트 도시화 개념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그에 따라서 여기 재밌는 내용이니까 한번 볼게요. 앞으로 그래서 스마트 도시는 어떻게 교통 모빌리티 체계가 설계가 되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아까 MAS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체계가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에베이터라고 있고요, 패밀리 크루즈라고 있고요, 실버 드라이버, 뭐 분주한 통보자, 이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이렇게 이상합니다. 하이 리퍼런스의 커뮤니터, 그다음 글로벌 제트세터, 뭐 센센 시커, 뭐 이렇게 쫙 있는데 한번 볼게요 무슨 의미인지. 그린어베이터는 환경이식, 삶의 질과 관계된 개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말해요. 이런 걸 예를 들면 환경을 오염 안 시켜 저탄소 절감 생활 방식을 강조하는 사람들, 웰빙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 굳이 내 비싼 브랜드 옷을 이런 걸 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렇게 별로 저속한 삶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고 삶을 굉장히 소박하게 하는 거를 가장 최고의 삶의 가치로 놓는 사람들 말합니다. 막 이렇게 비싼 명품차를 몰고 이런 사람들이 수요가 안 되는 그레네텔 이런 사람들 말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적합한 모빌리티, 차, 도시 설계, 뭐 이런 환경이 가장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패밀리 크루즈라는 거는 네트워크맨이라 이렇게 새롭게 정의되는 가족을 중시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커리어 인정, 파트너십, 자녀 양육, 자기개발 등등 이런 패밀리 중심으로 가치를 주는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교통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운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체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좋은 차를 운전해요. 안전에 좋은 차를 운전해야 되고, 안전한 도시 체계를 필요로 하는.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모빌리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실버 드라이버는 미래 이동성 원리에서 중요한 타겟으로 이거 고연령층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령화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동 수요에 맞는 모빌리티 되게 선진국 중심으로 지금 여기에 그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막 시위를 했잖아요. 그것도 한국이 제가 보니까 다 잘하고 있는데 다 좋은데 장애인 중심의 그건 정말 안 돼 있어요. 그 지하철 한번 타고 말아요.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거 진짜 이거는 자정만. 그래서 거기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좀 생활이 불편하거나 어떤 특정 수요층의 하나 모빌리티 체계가 선진국 중에서 잘 되어 있지만 한국도 좀 더 노력해야 되고요. 굉장히 바쁜 사람들, 이게 자기 노동으로 사는 사람들, 저도 똑같죠. 저는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그 재무로 강의하면 늘 하는 질문이 있어요. 내 소비 중에 어떤 소비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으냐 이러면 가장 많이 대답하는 답이 내가 어디다 돈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어디다? 그러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속해요. 분주한 통구자. 나는 이 동이 혀를 쪼그러지게 나는 이 택시 이동하면서 봐야 되고 강의 준비해야 되고 뭐 일을 해야 돼 이런 사람. 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한테 맞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고객층에 맞는 또 모빌리티 디바이스. 뭐 그게 아래 쫙 왔죠.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 도시화라는 개념이 하나의 교통 모빌리티 체계의 변화에 있어서 타겟 중심으로, 근데 이게 다 빅데이터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각 계층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모빌리티 체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스마트 도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볼게요. 두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 가능한 앞으로 5년, 2, 3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두 가지 개념입니다. 차량 소유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고요. 아까 말했죠. 스톡이냐, 플로우냐. 내가 사람이 제어해서 자동차가 가냐, 알아서 가냐, 이 두 개에 따라서 공간이 나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점진적 변화에서 다 대부분의 개인들이 아직도 소유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제 아까 공유 개념이 들어오면서 점점 차량 공유 모빌리티가 지금 뜨고 있죠. 솔카라는 게 다 이 개념의 회사들이죠. 차량 공유인데 대리 이런 공유 팀의 카카오티, 덱시 다 이쪽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무인 운전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하이브리드 레벨 1, 지금 2, 3까지 왔어요. 지금 테슬라가 주는 게 레벨 3 단계잖아요. 책 읽으면 알죠. 레벨 1, 2, 3, 4가 5까지 뭘로 사람 개념에 따라 분위기 아주 사람이 필요 없는 게 레벨 5. 그래서 자율주행에 속합니다.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는 이 좌표에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그래야 우리 공간이 넓어지고 효율적이고 스마트 도시가 가능해지는 게.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분이 전문가로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쪽 내용을 많이 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 모빌리티 자율주행 자동차는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여기서 확신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왜 확신했냐면 아까 제가 이동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걸 보고 확신했어요. 100% 올 거라고. 왜냐면 그 비행기 보세요. 처음에 다빈치가 그 개념을 제시한 게 사람이 이렇게 동동동동 매달려서 거기서부터 지금 비행기 온 거 보세요. 그게 다 우리 살아있는 기간에 만들어진 역사잖아요. 시간 문제지 100% 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기술적인 문제보다 걱정하는 거는 기술이 걱정이 아니고 기득권의 이해관계가 걱정이 돼서 그렇지 기술은 여기에 보면 내부자 관점과 객변자의 관점인데 객변자는 아주 빨리 올 거라는 거고 내부자는 천천히 올 거다. 근데 이게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현대 자동차 정도면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온다는 똑같아 결론이. 내부자든 객변자든 사실 결론이 온다 그러지 내가. 근데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온다라는 게 궁금한 게 아니고 뭐가 궁금하냐면 언제 그 티핑 포인트가 발생하네. 그걸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컨설팅 하는 게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뭐 이게 긍정적으로 제가 막 강연해서 올 거다 이런 건 관심 없어요.
그냥 언제 정확하게 대량 투입해서 해야 되냐.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그림 그리면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이 그림으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물리적 인프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도로라든가 이런 물리적 인프라. 그 다음에 에너지 인프라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했죠. 아까 뭐 가로등불 뭐 충전기로 쓴다든지 뭐 도로가 그렇고요. 이런 게 다 에너지 관련 설계를 어떻게 하냐. 근데 핵심은 다 저탄소 돼야 돼요. 그래서 친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이동 중 고객 경험, experience, 아까 목표 지향적이라고 했죠. 타겟,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빅데이터 중심의 타격형 모빌리티를 제공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 스마트 도시 개념이고요. 그게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아까 서두에서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알아야 되고 관심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혹시 이쪽 업계에 지금 종사하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교통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어느 순간 일자리를 이루는데 왜 이러는지 모를 수 있어요. 이거 모르면. 그러니까 공부를 전혀 안 하면 어느 날 내가 잘렸어요. 왜 잘린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미국 자동차 산업이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미국이 세계에서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현재 전체 이 자동차 개념의 산업을 다 합하면 어떤 산업이죠? 자동차 자체 산업, 자동차 금융, 자동차 보험, 석유 기업 및 주유소, 공공부, 연료, 매너, 자동차 취득 이런 공공 서비스 쪽, 의료 법률, 사고 나거나 이런 쪽, 라디오 광고, 야외 광고 쪽 광고, 유통, 그 다음에 차량 대여 택시 이런 거 하고 운송 쪽, 자동차 모바일 합해서 전체 2 trillion 달러입니다. 근데 얘네 만약에 이게 모빌리티 산업으로 바뀌어버리면 적어도 여기에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2조라는 산업이에요. 근데 여기는 다른 사실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상당 부분 빼고 한 것도 지금 2조 trillion 달러인데 만약에 모빌리티로 바뀌면 상당 뭐 적어도 한 1,000만 명 정도는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개념이